자, 이번 시간에는요, 30페이지에 양알로 4번에 있는 불공정한 법령입니다. 자, 불공정한 법령이, 이 불공정한 법령의 개념 자체가요, 공정하지 못하다는 뜻이니까 주고받은 관계가 불균형하다 이 말이죠. 그 불균형한 정도가 아주 크다 이럴 때 불공정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법 104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 104조 규정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해요. 자, 먼저 법 조문 한번 보세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령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령행위 104조에 해당되면 그 법령행위는 무효인 행위다 이렇게 취급하고 있죠. 효력이 안 생긴다. 권리 의무가 없다. 그럼 여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하죠. 이 요건을 공부하는 건데, 자, 요건에 들어가기 전에 이 104조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전 시간에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회질서 위반의 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즉 사회질서 위반되는 행위의 대표적인 행위로서 우리 민법이 이렇게 보여주는 규정이 바로 104조 불공정한 법령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건은 우리 민법 104조를 가지고 봐야겠는데, 기본적으로 객관적 요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객관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객관적 요건이라 그래요. 그러면 객관적인 건 뭐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니까 주고받은 관계가 현저하게 아주 큰 차이로 주고받는 관계가 이루어졌더란 거예요. 이건 뭐라 하냐면 불균형은 불균형인데 현저하다. 이 현저한 불균형이에요. 자, 이때 주고받은 것이 있으니까 주는 것은 급부라 그래요. 그럼 반대로 받는 것은 뭐가 될까요? 반대급부라고 하면 되겠죠? 주고받은 관계가 크게 불균형한 상태다. 이러한 행위로서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요 현저란 말의 의미가 바로 거기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로 큰 차이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억짜리 토지를 만약에 1억 주고 샀다. 20억짜리 건물을 내가 1억 주고 샀다. 이런 거면 주고받은 관계가요, 너무나 큰 차이 났죠. 이걸 현저한 불균형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관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필요해요. 이때 주관적이란 것은 개별적 사정이거나 또 내면에 있는 사정이거나 이럴 때 이건 주관적이라 그래요. 개별적인 사정이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정이 아니잖아요. 또 내면적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객관적으로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주관적 요건에는 개별적 사정들을 우리 민법에서 정해놨는데, 거래행위라는 법령이 있으니까 한쪽은 불공정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득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아주 피해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걸 우리는 피해자와 수익자 이렇게 표현하고, 이 수익자는 사실상 보면 혼자 이득을,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득을 왕창 본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는 폭리라 그러죠. 그래서 폭리를 취한 사람, 이게 바로 수익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개개인 요소, 개개적으로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 되냐라고 하니까 피해자는 우리 민법에 있어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때문에 현저히 불균형한 거래행위를 했다. 그래서 피해자는, 이 사람은 궁박 사유가 있거나 경솔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무경험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것 때문에 거래했다는 거죠. 피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수익자인 폭리자에게는 아무런 요건이 민법 규정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판례가 수익자, 폭리자, 개인의 사정을 우리 민법 판례가 인정합니다. 그 판례가 뭐냐 하면 이 폭리자인 수익자는 이러한 피해자의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 사유가 피해자한테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거래 행위를 했다.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의. 이 악의를 다른 말로는 이용의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대방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 거래하는 상대방이 말이죠. 이익을 보는 사람이 다 알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이득을 취하고 상대방은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자기 혼자 폭리를 취할 의도가 있으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반사회 질서의 의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이득을 보겠다는 의도가 있으니까, 폭리 취할 의도가 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 판례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31페이지에 있죠. 요 개념들이요. 불공정하다라는 의미, 불균형하다는 의미, 그 다음에 궁박이라는 의미, 궁박, 도대체 궁박이 어떤 뜻이냐, 무경험이라는 의미, 이런 것들을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효과는, 법 효과는 그래요. 무효인 법률이어야 되겠죠.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 있는 내용들, 요건 안에 있는 개념들을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31페이지에요. 거기에 니안에 보시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불균형한 이러한 사정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당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증여에 관해서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증여는 사회에서는 기부행위라고 그러죠. 기부행위, 증여행위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고받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 여기에 법률행위, 불균형의 법률행위를 해야 되죠. 즉 법률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서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경매에서 아주 헐값으로 경락받았다라고 할 경우에도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냐? 따라서 아니다 이거죠. 경매를 통해서 공정하게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경매는 그 내용이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응모하는, 입찰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서 경쟁해서 경락받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 자체로부터 아주 헐값으로 경락받았다 할 경우에는 여기에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에는 104조가 적용될 성질이 못 된다. 그래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다라는 이 내용은 증여, 기부행위나 경매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요건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또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서 궁박이란 것은 경제적 궁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급박한 상태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 일시적이든 계속적이든 그 궁박 상태는 다 여기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경험이라는 이 개념도요, 특정의 거래 행위를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래 일반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거래 행위를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특정 영역에서의 무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관한 무경험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대리행위를 배울 텐데 대리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리행위에 있어서의 궁박 여부는 그것은
본인이 궁박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궁박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리행에서 경솔이냐 무경험이냐 이걸 판단하는 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판례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요건에서 이제 하나 문제되는 게 바로 입증 책임입니다. 이 요건의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이 요건의 입증은 우리 판례가요. 무효 주장하는 사람. 무효 주장하는 사람 누굴까요? 피해자겠죠.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여기에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을 전부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 요건이 밝혀졌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추정되지도 않습니다. 추정되지 않으니까 입증 책임은 무효 주장자가 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것을 다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그 효과는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절대적 무효.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무효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 무효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한 후임이 어떻게 될 거냐. 여기는 부당이득의 반환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문제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했죠. 103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했다면 746조가 적용된다 이랬죠. 이 원리가 여기에 있다 했습니다. 특칙으로,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104조에 의하여 무효이어도 이런 관계가 발생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104조의 무효인 경우에는 피해자한테는 사회 질서 위반의 의도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궁박, 경솔, 무경험 등 이런 사유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수익자는, 즉 폭리자죠. 폭리자는 반사회 질서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즉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익을 혼자 독점해서 취득할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는 폭리라고 하죠. 폭리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104조의 무효는 103조 예시 규정이니까 103조 적용되어서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746조가 적용되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바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뭐가 되냐. 여기는 폭리자, 수익자예요. 폭리자인 수익자는 반사회 질서 행위를 한 당사자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리자의 이행 부분은 이것은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피해자는 그렇지 않죠. 피해자의 이행한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피해자는 자기의 급부이행한 것을 반환하라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103조 반사회 질서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한 당사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안에서는 폭리자인 수익자에 한한다. 따라서 수익자가 피해자한테 급부이행한 것은 돌려받을 수가 없다. 위에 거.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사회질서 위반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는 폭리자한테 급부이행한 것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무효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의 법리를 적용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무효행위예요. 104조 불공정한 법령의 무효의 경우 이 무효행위는 우리 판례가요. 전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인정한다라는 판례를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환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게 판례가 있다라는 걸 하나는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법률행위 중에서요.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인 행위. 직접 사회에서 위반되는 103조.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의하여 일방이 폭력을 취한 경우에 무효행위인 104조.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2페이지예요.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이란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것은 이 법률행위의 내용을 보통 의도라 하기도 하고 목적이라고도 합니다. 이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이때 그 내용을 확정하는 이론이 바로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이때 이 내용인 의도, 이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의사표시 안에 있는 의사죠. 의사표시 안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그 의도, 목적을 확정하는 것인데 이때 확정은 결국은 의사표시 안에 들어있으므로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서 법령의 해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법령의 해석은 곧 의사표시의 해석이다. 법령의 해석은 곧 의사표시의 해석이다. 왜냐하면 이 의도, 내용, 목적이 바로 의사표시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석의 대상은 의사표시 안에 있는 이 의사를 밝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사는 표시행위에 나타나죠. 따라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표시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해석한다. 그래서 이 표시행위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법적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당의 법령인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해석의 대상은요. 이렇게 해석해야죠. 표시행위를 가지고 해석한다. 그러면 이때 해석할 때 보니까 여기에 법적 의미를 평가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 표시행위가 갖고 있는 법적 평가행위다. 그랬으니까 네 번째, 이러한 법령행위 해석, 의사표시 해석이라는 것은 법적 성질은 법률 문제로 다뤄야겠죠. 법적 문제로 다루는 거니까요. 따라서 법률 문제다. 이렇게 해야죠. 사실 문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요. 법률 문제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 법률행위 행위의 해석은 해석의 오인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할 수 있어요. 상고. 자, 대법원이라는 상고는 아무 분쟁이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대법원은 법률에 관한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을 해석하거나 법률을 평가하거나 법률을 적용하는데 잘못이 있을 때, 법적 평가를 잘못했을 때 대법원에서 심판한다.
그걸 우리는 보통 법률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적 평가의 문제가 있을 때만 적용합니다. 사실 확정 문제는, 즉 사실의 문제는 대법원에서 다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법령의 해석, 의사표시 해석이 법적으로 법률 문제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법적 문제로 해석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잘못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하여 대법관으로부터 최종 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법령의 해석의 이론에 터잡아서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가? 자, 이것은 이론적인 문제니까 이 내용대로 여러분이 익혀 두셔야 합니다. 안 되면 강제로도 반복적으로 공부해서 강제로도 익혀야 됩니다. 이건 이론의 문제입니다. 이론. 그리고 이 이론에 의해서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러한 해석 방법, 이 해석은요, 기본적으로 해석은 법원의 직권입니다. 법원의 권한입니다. 법령의 해석은 법원이 알아서 하는 영역입니다. 이게 판사님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해석 방법은 여러분 익혀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1단계요. 1단계에서는 자연적 해석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자연적 해석 방법이란 것은 뭐냐면 표의자의 의사대로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표의자 입장에서 표의자 의도대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의도대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해석 방법으로 삼습니다. 1순위입니다. 제일 먼저 자연적 해석, 표의자 입장에서 그 표의자의 진위를 알 수 있다면 이 진위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진위대로 해석하는 것을 그때 의도를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는 진위는 그 표의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내심적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낼 의사를 확정하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진위에 따라서 내심적 효과를 확정해내서 해석하는 것. 이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적 해석을 해서 내심적 효과 의사대로 그 사람의 진위대로 그 법률 행위의 목적을 확정해 주면 이때는 잘못된 표시가 있어도 오표시가 있어도 그것은 오표시 자체는 당의 법률 행위에 아무런 해를 못 끼칩니다. 오표시는 법률 행위에 해를 끼치지 못한다라는 원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연적 해석은 주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해석할 때는 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연적 해석과 결합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만약 그런데 법원에서 판사님이 표의자의 의도대로 표의자의 진위대로 내심적 효과를 밝혀낼 수가 없다면 이게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안 된다면 그때는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첫 번째 단계가 안 된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바로 규범적 해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규범적 해석 방법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 하면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할 수 없으니까 표시 행위를 받은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 이 상대방 입장에서 이런 표시 행위는 상대방은 이런 의미로 지금 나한테 의사표시했구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내용으로 하자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라고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은 표시 행위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표시 행위대로 해석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시 행위대로 해석하면 이때 그 표의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것은 표시 위에 나타나 있는 의도대로 그 사람의 의사다라고 이렇게 확정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그 사람 표의자의 의도다 이렇게 확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 즉 표시행위 자체도 진위도 없고 표시행위 자체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있더란 거예요. 그러면 해석할 근거가 없죠. 표시행위조차도 없다면. 자, 그러면 이 말은 규범적 해석조차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어떤 거냐? 공백이 있을 때입니다. 공백. 틈이 있을 때입니다. 틈.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 이걸 보통 우리는 간극이라고도 합니다. 공백이 존재하면 여기에는 이 공백을 보충해야 되죠. 보충. 이 보충해 넣는 해석 방법을 뭐라 그러냐? 즉 규범적 해석할 수조차도 없을 때는 마지막으로 보충적 해석을 합니다. 이때 보충적 해석은 표의자, 상대방 두 사람 당사자로 해석할 수 없는 상태더라 이거죠. 표의자 의사도 안 나타나 있고 표시행위도 안 나타나 있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공백을 그럼 어떻게 메꿀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간극이 생겼을 때 어떻게 메꿀 거냐? 이때는 가장 객관적 지위에 있는 제3자 입장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되겠죠. 제3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 해석하면 이때는요, 공백을 메꿔 넣어야 되니까 아마도 이성적이고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의도를 가지고 거래 행위를 하겠지? 라고 메꿔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대로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거래 행위를 했을 거야 라고 하고 메꿔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때 아마도 이런 의도를 가졌을 것이다. 이게 뭐냐? 가상적 의사랍니다. 가상적 의사를 그 당사자가 이런 의도로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서 보충해 넣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는 가상적 의사 또는 가정적 의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것으로 그 사람의 의도를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죠. 당사자들한테. 그죠? 자, 이런 해석 방법을 이용해서 당사자의 의도를 밝혀낸다. 자, 이때 이 순서는요, 해석 방법을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앞에 것을 할 수 없을 때 뒤에 것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 방법을 이용할 때 해석 기준이 있겠죠? 해석 기준. 그 해석 기준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해석 기준에 의해서 해석을 합니다. 먼저 법령의 해석의 기준입니다. 표준해도 좋고요. 기준요. 어떤 기준을 삼아서 당사자의 의도한 내용을 확정할 것이냐. 여기는 첫 번째요. 당사자의 의도가 명백히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의도, 목적대로 해석해 줘야 되죠. 의도대로 해석해 줘야 된다. 그래서 목적이 기준으로 나타나 있으면 그 의도, 목적대로 해석한다. 그런데 의도, 목적이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그 당사자끼리 과거에서부터 반복적으로 해왔던 관행이 있다면 그 관행에 따라서 해석한다. 그 관행을 뭐라고 하냐? 그건 사실에 불과하니까 사실인 관습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걸 관행이라고 그러죠. 우리 사회에서는. 그죠? 관행적으로 이렇게 거래해왔잖아. 그러면 지금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관행대로 기준을 삼아서 해석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관행조차도 없다면 그때는 우리 민법에 임의 법규를 가지고 보충해 넣자. 임의 법규를 가지고 해석 기준으로 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임의법규. 그러니까 임의법규로 적용되려 그러면 이 두 가지 다가 없을 때만 임의법규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해석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임의법규조차도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판사님들은요, 신의 성실의 원칙인 조리를 가지고 해석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그래요. 신의칙인 조리. 조리란 건 이성적 법칙입니다. 보통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기준들을 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의칙에 따라서 그 당사자 의도를 해석해 나간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때 이 해석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이런 순서로 적용해야 되죠. 앞에 것이 없을 때 뒤에 것을 삼는다. 목적이 있다면 사실인, 관습인, 관행 가지고 적용하면 안 돼요. 해석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따라서 당사자 의도가 분명히 밝혀져 있으면 그 의도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의도, 목적이 없을 때 한해서만 사실인, 관습인, 관행에 따라서 해석합니다. 그 의도나 사실인, 관습인, 관행조차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민법에 있는 임의법규를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서 적용합니다. 이런 순서로 한다는 거죠. 이런 순서로. 자, 이 순서도 알아두셔야겠죠.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신의성실 원칙. 이 순서로 해석한다. 자, 이게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이 아니죠. 관습법과 구별해야 됩니다. 당연히. 자, 이게 관습인 관행하고, 그죠? 관행하고 관습법하고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습, 관행은 사실에 불과합니다. 사실. 근데 관습법이잖아요. 법. 법은 뭐죠? 법규범이에요. 규범. 규범은 뭐예요? 법규범은 강제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적용되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컨대 관습법의 대표적인 권리로서 우리 판례가 인정한 게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가 있는 토지를 그 분묘기에 보호할 수 있는 주체가 그 타인의 토지라도 분묘기 수호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권리가 보장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개개인에게 다 적용되는 거죠. 분묘기지권, 분묘기가 있는 토지의 사용권.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나의 법규범이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력이 존재하고 평등하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법원이 알아서 해야죠. 법규범이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직권으로 적용합니다. 해당되는지 여부를 법원이 알아서 하는 영역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사실인 관습, 이 관습인 관행은 어떻게 되냐? 이 관행은 이건 사실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력이 없죠. 법이 아니니까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요, 당사자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그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 그 사람한테만, 다른 사람한테 그 사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지만,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만 존재하고 적용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이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되죠. 당사자 주장했으니까 증명도,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증명도 해야겠죠.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습과 관습법은 다른 거다. 어떻게 다르냐? 바로 여기에 일반인의 법적 확신의 존부입니다. 일반의 법적 확신이 있다면 관습법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없다면 이리 들어갑니다. 일반인의 법적 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습에 불과합니다. 관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반인의 법적 확신, 이 요소를 가지고 관습법과 관습으로 구별된다는 것이죠. 이게 구별하는 것이 판례이기도 하고 통설입니다. 구별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기도 하고 통설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해석 기준 35페이지 이하에 거기에 당사자 기도하는 목적, 사실형 관습, 그리고 임의규정, 임의법규,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인 조리, 이런 것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36페이지에 그 신의성실의 원칙의 니은에 신의 측이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 된다는 점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예문 해석이라는 게 있다. 해놨죠? 예문 해석. 이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의 측을 적용해서 신의 측의 기준으로 삼아서 당사자끼리 한 행위를 해석한 하나의 법칙이 바로 예문 해석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판례 이론인데요. 판례 이론. 계약서면에 말입니다. 계약서에 보니까 인쇄되어 있는 계약 내용을 이렇게 미리 인쇄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통 부동문자로 된 계약 내용이라 그래요. 자, 이 부동문자 된 내용이 이 불공정하더라. 이럴 때는 이 부동문자로 된 내용을, 불공정한 내용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냥 단순한 예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예문이다 해석하고, 이 해석했다는 것은 의미는 뭐냐? 이 부동문자 되어 있는 내용은 당사자의 구속력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구속력이 없으니까 강제력이 없다 이 말이지. 강제력이 없다는 뭐예요? 상대방한테 불균형한 그 내용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 발생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무효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러한 논리, 이렇게 해석하는 원리를 뭐라 그러냐? 이걸 예문 해석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원리를 이렇게 예문 해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의 측에 근거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단순히 불공정하다는 것이 돼 있으면 이때 예문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야,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만드는 것이니까 신의 측에 위반된 내용이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신의 측의 위반을 적용해가지고 예문에 불과하고, 예문에 불과하니까 구속될 의사가 없었고, 구속될 의사가 없었으니까 그 내용은 상대방한테 강제력이 없다. 강제력이 없으니까 그 내용대로 효력이 안 생긴다. 그래서 무효다. 이런 논리를 예문 해석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내용도 한번 좀 이해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령의 해석까지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법령의 유효 요건 중에 마지막 부분인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그 내용에 그 유효 요건에 흠이 있을 때 그때 우리 민법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